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비밀 계획. 2. 특수 설계도 유출. 3. 한국 무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FA-50PL의 모델링과 스펙이 공개되었는데 도저히 같은 전투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이사라이더를 장착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FA-50PL에 미국이 아닌 한국산 레이더가 장착되리란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카이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자 당황한 미국에서는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 사업에 끼워달라고 뒤늦게 요청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FA-50을 테자스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던 인도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항공기가 DX 코리아 2022에서 공개됐는데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가 또 한 번 세계 항공기 시장의 폭풍이 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와의 4조 원 규모 FA-50 수출 이행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으로 2011년 T-50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카이는 12대를 2023년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폴란드에 물류오브가 지어지고 4.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맡을 국제비행학교의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영구 카이 사장은 폴란드와 오래도록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의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며칠 뒤 폴란드로 향하게 될 FA-50PL의 모델링이 공개되어 화제일곡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FA-50PL의 그래픽 형상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마크와 조정석 우측에 위치한 공중급 유관이 눈에 띄는데요. FA-50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미 전투기를 한국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량한 KF-16, F-15K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가 납품할 FA-50PL에는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어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이 측은 FA-50PL이 기존 FA-50과 비교해 공중급 유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 위상 배열 이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FA-50PL은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 작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F-16과 호환성이 높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됐다. 앞으로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투조종사 양성과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특히 공중급 이기능이 눈에 띄는데요.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우리 군에서도 FA-50에 대해 요구해온 사항이었습니다. FA-50은 성능에 비해 항속거리가 짧다는 게 항상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장연료 탱크를 달거나 공중급유 기능을 장착하든지 해야 했었는데 카이에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외장연료 탱크도 크게 달고 공중급유 기능까지 추가한 것이죠. FA-50PL에는 300갤런짜리 외장연료 탱크가 장착되고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되어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중급유 방식에는 플레인분 방식과 프로브 드로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FA-50에는 프로브 드로그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플레인분 방식은 공중급유기 꼬리에 급유용 파이프를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의 F-15K, KF-16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급유관이 굵어 더 많은 양의 연료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대형 공중급유기를 주로 운용하는 미군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공중급유기의 체급이 최소 수송기 정도로 커야 하고 동시에 한 대의 항공기만 급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프로브 드로그 방식은 급유용 호스를 길게 늘어뜨려 항공기의 급유관 프로브를 깔때기 모양의 드로그에 맞추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FA-18EF와 같은 중소형 항공기에도 장착해 급유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대형 급유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드로그를 달아 2에서 3대의 항공기를 동시 급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급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유관인 프로브를 반드시 조종석 앞쪽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물론 스텔스를 고려하지 않은 FA-50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는 두 방식 모두 급유가 가능합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진 점도 주목받았지만 역시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FA-50PL의 이사 레이더 탑재 여부였습니다. 현재 FA-50에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엘름 2032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동급 대비 상당히 우수한 레이더이지만 카이는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FA-50의 BVRC 계획 교전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KF-21에 탑재될 국산 이사 레이더를 소형화하여 FA-50 블럭 20에 탑재할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폴란드 수출로 미국산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이사 레이더와 암람 통합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열받은 한국에서는 수출형 FA-50PL에도 국산 이사 레이더를 탑재해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의 여러 매체에서 FA-50PL에는 LIH-넥스원의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거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이 암람 통합을 거부하며 KF-21에는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됐었는데 FA-50에도 LIH-넥스원의 이사 레이더와 통합해서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의 이사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이런저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국산 이사 레이더를 밀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수출이 시급하지 않았던 블럭 20은 국산 이사가 탑재되는 게 확정이었는데 부디 미국산을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죠. 수출되는 FA-50PL에 장착돼 이사 레이더를 팔아 한몫 두둑히 챙길 생각에 싱글벙글하던 미국은 수출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위기에 처해버렸다는 소식에 그제야 이사 레이더와 암람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미국 이사 레이더를 제조하는 미국 4대 방산 기업인 레이시온과 노스롭 그루먼에서는 다급히 제안서를 들고 카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국산 이사를 탑재하든 좋은 조건으로 미국의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조를 통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A-50의 위치가 공고해질 것 같은데요. 빈자의 F-16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저렴한 가격에 멀티럴 전투기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유례없는 항공기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카이의 조올의 상무는 FA-50은 점진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다목적 멀티를 전투기로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 FA-50은 공대공 정밀무장, 항속거리를 늘리는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한 최신의 전투기급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미국 시장에 도전해 천대 수출을 목표로 한 단계 성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하고 말하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FA-50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다는 소식에 FA-50을 테자스 전투기의 경쟁자로 여기던 인도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전투기 도입 사업을 둔고 한국과 경쟁 중이던 인도에서는 어떻게든 테자스를 말레이시아에 팔아보겠다고 언론이 나서 FA-50을 깎아내리고 중상모략을 일삼아왔었는데요. 지적하던 부분들이 FA-50이 전용 외장 연료 탱크가 없다는 점과 공중급유를 할 수 없어 작전 범위가 좁다는 점, 그리고 이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사실이니 어쩔 수 없나 싶었지만 카이는 물밑에서 폴란드와 손을 잡고 FA-50을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 뜯어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모르던 인도에서만 테자스가 이길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던 것이었죠. 카이에서는 FA-50에 공중급유 기능을 도입한 김에 공중급유기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카이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항공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DX 코리아 2022에서 다양한 한국의 신무기들이 공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의외로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 건 다름 아닌
카이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수송기였다고 합니다. 국군의 수송기 수요에 따라 카이에서 국산 다목적 수송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그 모형이 이번 박람회에서 첫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기에 의존해왔던 해상 초계기, 공중구비기 등의 특수 임무기의 대형 플랫폼 역할까지 국산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어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수송기의 특이한 도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송기의 둥그런 동체와 흰색과 검은색의 도색이 만나 마치 범고래와 같은 모습의 수송기 모형이 공개되었습니다. 벌써 수송기를 두고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오는 고래 같다며 우영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범고래 도색은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색이었다. 혹시나 해서 이번 전시회에 꺼내봤는데 좋은 반응을 얻을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소유에 비해 운용하고 있는 수송기가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높았기에 수요를 충당하고 항공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형 수송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운용 중인 C-130 전술 수송기와 달리 프로펠러가 아닌 제트 엔진을 적용하였고 크기도 훨씬 커져 속도와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카이 측은 수입 항공기에만 의존하고 있던 수송기를 국산으로 대체해 유지 정비 비용을 아끼는 건 물론 세계 수송기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하나 없던 나라가 어느새 유럽의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작사들과 비교하자면 이제 막 첫발을 팬 셈이지만 한국인의 집념을 우습게 보았다가는 금세 따라잡히고 말 겁니다.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카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자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히 추가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원해줄 능력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근 키이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잠자는 호랑이의 커터를 뽑았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777 견인 곡사포는 미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M198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주력으로 사용되던 M198 곡사포는 무겁고 전개 속도가 느려 해외에서 원정 작전을 펼쳐야 하는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M777은 부품의 대부분이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 전개가 가능하도록 개량되어 뛰어난 작전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견인포로 이름 높았던 M77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100여 문의 M777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교육 기간만으로도 숙달된 포병을 만들 수 있고 기존 견인포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 무게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해 긴박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적합한 무기였었죠.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며 역시 미국이 만든 명품 무기라고 칭송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M777 곡사포의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결국은 견인 곡사포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설치형 포들과 비교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어 반격당하는 동안 회피기동을 펼치는 건 M777의 전개 속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촬영한 M777 곡사포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피격당하는 모습입니다. 보듯이 마땅한 방어 능력이 없었기에 운용 인원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수십 문의 M777 견인포가 러시아의 공격에 당해 운용 불가 상태가 되어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견인포라고 해도 국가 간의 전면전에서 활약하기엔 이미 시대에 뒤처진 무기체계였던 것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서방에 긴급하게 차륜형
혹은 궤도형 자주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최근 CNBC에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가 부족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52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인데 이를 보충할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대학 교수이자 국방정책 총괄이사 출신인 데이브 데스로 씨는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라며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역시 무기 재고가 고갈된 건 마찬가지인데요.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요셉 보렐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보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의 군비 축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나긴 평화 속에서 서방 국가들은 기준보다 적은 양의 무기를 생산해왔고 각국 정부는 비싼 무기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재고가 바닥난 일부 무기들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무기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블린 미사일과 155mm 탄약을 포함한 무기 공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미 전체의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는 최소 1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고평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옵션으로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로의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해왔었습니다. 결국은 남의 전쟁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약 80발의 러시아 순항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의 절반 이상의 미사일이 격추되었지만 나머지 수십 발의 미사일들이 민간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으로 키이우에 위치한 삼성전자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건물로 부터 불과 1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해 건물 전면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만일 건물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 주재원과 가족은 이미 폴란드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이 러시아의 공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러시아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한국이 드디어 중립을 깨고 본격적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리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주축으로 하여 러시아를 상대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판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오저 방산 전시회에 한화 디펜스가 초청받아 첨단 지상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동시에 전시회 두 장비를 동시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애리조나주 유아 육군 성능 평가 시험장 YPG에서 K9 자주포의 성능 평가가 실시되기도 했었는데요.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미국의 최첨단 155mm 탄약을 사용하는 시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연은 세 가지 주요 이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의한 미국 탄약의 자동 재보급 M795 탄을 발사하여 K9A1의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및 빠른 발사 속도 능력을 시연하고 마지막으로 XM1113 랩탄을 사격합니다. 시연은 K10에 미국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M795 및 XM113 탄약이 K10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과 수동 작업 없이 자주포를 효율적으로 재보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9A1 자주포는 M795탄 여러 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잠재적인 반격을 피하는 차량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사격 후 진지 이동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시연 후의 급속 사격 및 속사 구간에서 K9 승무원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각 16초에 3발, 45초에 6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연 마지막 부분에서 K9A1은 XM113 랩을 발사하여 50km가 넘는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XM113탄은 로켓보도 추진체를 사용하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미 육군이 해외 포장비로 XM113탄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나 디펜스 미국 법인 사장인 존 켈리는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의 확장된 사거리, 사격 및 회피기동,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줌으로써 크라다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며 유마에서 데브콤 AC 및 미 육군 시험평가사령부 혜택과의 협력은 훌륭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군이 도입하게 될 자주포는 미군에 배치되는 것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대신해 경기창 역할을 해줄 나라를 구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탄약 생산에만 할당하고 있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부족한 155mm 탄약 생산 능력은 미국보다 한국이 5배가량 앞서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각국으로 수출이 이어지며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경기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에 안주해 있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살아와야 했었던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방산이 반도체에 이어 새롭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산업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 방산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